자, 25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지입회사의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자,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지입차주 동그라미 1번 하시고, 자, 그리고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 여기를 동그라미 2번 하시고, 이자 역시 마찬가지로 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그래서 1번도 횡령죄, 2번도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없다 틀렸고 않는다 틀렸습니다. 횡령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능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여기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니은번.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을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이물에 처분하면 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쵸? 법적으로 부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수탁자가 처분했다 하더라도 대내적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그라미. 다른 금전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에 통제하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변제금을 수령한 다음에 임의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금전 채권 양도한 후에 통제하지 않더라도 이 돈은 자기 돈이기 때문에 임의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1번. 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양도 담보권자인 채권자. 그렇죠? 담보권자는 채권자입니다. 자,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그 변제기일 전입니다. 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을 격려를 해 주었다면 이것은 횡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임이 됩니다. 배임죄가 된다. 즉 여기서 양도 담보권자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는 거죠. 타인 사무 처리자인 자가 변제기일까지는 기다려줘야죠. 그치? 돈 갚을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리게 되면 이것은 채무자를 배신친 행위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 내적 조합의 경우에는 임의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되지만 이것은 이제 형법상의 조합이죠. 민법상의 조합이죠. 자, 끊으세요. 익명조합 같은 경우는 상법상의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서 출자한 금자는 이 익명조합원의 소유이기 때문에 따라서 영업자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자가 그 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했다 하더라도 이 돈은 영업자 소유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조합은 횡령죄, 상법상의 익명조합은 횡령죄 안 됩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26번입니다. 자, 법형 문제인데 횡령죄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번 풀었죠. 자, 공유에 속하는 공용 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라고 했는데 이 임차료는 이 사람 것이 아닙니다.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이 임차료는. 그런데 1인이 독점하고 있다 하여 1인이 이 임차료를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1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왜?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횡령죄 안 됩니다. 자, 니은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 전에 그 목적물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는 한편 매도인과의 사이에 차용 금액의 일부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우선 교부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했습니다. 이 약정은 무슨 약정? 매매대금 지급 방법의 하나를 정한 겁니다. 이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금전을 차용해서 이를 전부로 소비했다는 거죠. 전부 임의로 소비했다는 것이죠. 횡령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 약정은 위탁관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고
이 약정은 매매 잔대금 지급 방법의 하나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미 소비했다 할지라도 다른 돈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되지를 않죠. 해설도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네요.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잔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 지급 방법 하나를 정한 것이 이 약정인 겁니다. 그래서 밑에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거는 이 약정을 지키지 못한 약속을 했잖아.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지 형법상의 횡령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디귿번. 분할 전 토지 중 A 부분은 갑, B 부분은 을, 이 구분 소유하면서, 그렇죠? A 부분은 갑으로 B 부분은 을이 이렇게 각각 구분 소유하면서 편의상만 공유지분 등기를 해두었다는 거죠. 편의상 공유지분 등기지 실질적으로는 각각 다 임자가 있습니다. 자, 그 후 위 분할 전 토지가 A, B 부분으로 분할되면서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 등기가 A, B 토지 그대로 전사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갑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A 토지만으로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자 B 토지에 전사했던 부분에 대하여 타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할 때 뭐가 되겠습니까? 지 멋대로 했잖아요. 지 멋대로 공유지분인데 지 멋대로 B 토지에 전사되어 있는 지분에 대해서 지 멋대로 타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뭐가 된다?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공동으로 목적물을 임대하면서 지급받은 임차 보증금 잔금인데 이 임차 보증금 잔금은 공유 관계입니다. 공유 관계인데 이것을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했다고 할 때 갑은 무슨 죄가 된다?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보증금은 공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채권양도죠.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을에게 양도를 했다. 즉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을 양도했다는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후에 갑이 병으로부터 보증금 2,500불을 전액받았는데 이것을 을에게 반환해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했다는 거죠.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주었다는 말은 이 돈을 임의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판례가 변경 전에는, 아주 옛날 판례는 횡령죄가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 임차 보증금이 양수인 것이 아니고 양도인인 갑 거라는 거야. 갑 자신 돈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돈을 임의 소비했다 하여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뭐 이런 내용은 전부 다 기본 강의 때 다 했던 것들이라서 점검 차원에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양도인 갑에게 있다. 갑. 그래서 이미 처분했다 하더라도 내가 내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이죠. 27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3번입니다. 자, 기억번.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이건 뭐다? 용도가 아주 엄격하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돈은 교비회계 자금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그 자체로서 횡령이 됩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외는 뒤에 나올 겁니다. 자, 풀었죠. 니은번. 개인 채권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가, 즉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승인 없이, 자,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은 여기 채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디귿번.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가 함부로 그 돈을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반환 거부하게 되면 당연히 횡령죄가 되죠. 틀렸습니다. 피해자 갑 종종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 채무 변제 사용을 목적으로 지 멋대로 토지의 근당권을 설정해버리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보관 중인 자가 임의 소비했다는 얘기잖아요. 횡령죄가 됩니다. 그 후란 말은 기수가 된 이후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나요? 팔아먹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담보대출 받은 것이지만 두 번째는 아예 팔아먹었다니까. 팔아먹었다는 말은 소유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한 것보다 피해 법익이 더 큽니다. 더 크기 때문에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횡령죄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자, 28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처분 권능이 없어서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용 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인데 말씀드렸듯이 이 임차료는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을 이 사람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비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란 말은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1번 첫 번째 것도 횡령죄 안 되고 두 번째 것도 횡령죄가 안 됩니다. 자, 니은번. 자,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 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업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용도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당연히 횡령죄가 됩니다. 자, 3번. 보관자 지위에 있는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이 있게 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금 채권 집행 확보를 위하여 밑에 초과로 입금된 개발 부담금 반환을 거부한 것이 영득의사가 인정되어서 횡령죄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횡령죄에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상금 집행 확보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득의사가 부인된다고 본 것이 판례입니다. 자, 4번. 아파트 특별수선 충당금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치? 이건 암기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 요 돈을 특별수선 충당금 요 용도로만 쓰는 것을 변호인 선임료로 썼다는 것인데 그래서 마치 횡령죄가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서 판례가 뭐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쓰도록 한 것은 구분 소유자들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었다는 거야.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위탁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암기하라고요. 여기 특별수선 충당금을 변호사비로 쓴 것은 횡령이 안 된다. 이렇게 억지로 암기하세요. 이거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 기출에서는 요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착하게 적어주고 있지만 우리 맨 앞에 있는 그 문제에서는 이거 적어주지 않았어요. 적어주지 않는 경우도 나왔기 때문에 특별수상 충당금을 변호사비로 쓴 것은 횡령이 안 된다. 이렇게만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29번. 적절한 것을 골라라. 답은 2번입니다. 자, 피고인이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해야 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득액은 시가상당액에서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항상 공제란 말이 나오면 틀리다고요. 항상 뭐 전액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공제한 잔액이다 하면 틀립니다. 근데 예외가 되는 판례가 한두 개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공제한 잔액이 아니라 쭉 내려가 보시면 요거죠. 요 이득액은 어떻게 되느냐면 위 시가상당액에서 이 사건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 채무액 전액. 전액이란 말은 이 피담보 채무액 최고액을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2번. 참 이 판례도 많이 나오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자와의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공사 넣어줄게. 수의계약이잖아, 수의계약.
그치? 수의계약이라는 게 뭐야? 입찰 보지 않고 이 공사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한테 주는 이유가 있지.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내가 이 공사를 너한테 준다고. 그 이유가 뭐야? 나도 좀 먹어야 될 건 아니냐. 나도 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이 10억이라고 하면 공사 뭐 조그만 시골에 있으면 다리 공사 하나 놔야 되잖아요. 그 다리 공사 하는데 뭐 10억짜리라고 하게 되면 계약서상으로는 뭐 10억, 뭐 12억 이렇게 좀 더 부풀려 쓰는 거죠. 부풀려 써놓고 부풀린 금액을 뒷돈으로 받는 거지. 이렇게 지금도 흔합니다. 흔해요. 이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받기로 약정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받은 돈은 이 돈은 무슨 돈이다? 뇌물이 아니라 횡령이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 그래서 이 공무원은 뭐다? 이 금액에 대하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이 담당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뭐 군청이라든지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일 텐데 거기에서 그 시청이나 군청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야.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소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횡령으로 갑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뭐 국가가 주는 봉급은 껌값이죠. 자, 3번 갑니다. A 회사 대표이사인 갑이 채권자 B에게 차연금에 대한 담보로 A 회사 명의 정기 예금의 질권을 설정했다. 그치? 여기 자신이 채권자라 그랬죠. 그치? 대표이사인 갑이 자기 개인 채권자입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빚을 졌나 봐. 그런데 회사의 정기 통장에, 회사 명의 통장에 질권을 설정했다. 아니 자기 개인 채권자라고 하면 자기 개인 통장에다 질권 설정하지 왜 회사 통장에다가 질권 설정합니까? 이 자체가 뭐가 된다? 이 자체가 배임죄가 됩니다. 배임죄. 배임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후라고 했습니다. 즉 배임죄가 기수가 된 이후에 정기예금이니까 정기예금에 만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만기에 이제 돈을 찾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시한이 도래왔을 때 그 시한이 도래된 시점에서 금액을 전액 인출하였다고 하면 전액 인출했다고 했을 때 회사에게 추가 손해가 난 건 아니잖아요. 그치? 배임죄는 앞에서 기수가 됐고요. 요 날짜가 만기가 되면서 인출하게 된 것은 그 시간이 딱 도래하니까 인출한 것뿐입니다. 인출했다고 해서 더 추가 뭐 회사에서 손해가 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됩니다. 불사가 되어서 그 갑의 예금 인출 동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배임죄는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총론 교재에 많이 나오는 판례죠. 자, 4번 갑니다. 자, 요 보이스피싱 범죄 앞에서 설명드렸죠. 제3자 명의 계좌의 계좌 명의인이 영득의사로 금융사기 피해 금액을 인출한 경우에 계좌 명의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틀렸죠? 여기서 뭐가 틀렸습니까? 여기 여부와 상관없이 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어줘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의 공범이라면 공범인 경우와 공범이 아닌 경우로 나눠봐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공범이라고 하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공범이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 지문도 틀린 거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공범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횡령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리게 된 겁니다.